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류양선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류양선 단장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상경을 결심하셨고 지금은 강동구에서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면 류양선 단장님을 직접 만나 상경 결심 계기와 강동구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류양선이고요. 지역은 이제 살고 있는 곳도 강동이고 또 2005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강동 지역에서 생태환경 또 그리고 마을 활동 또 지역에서 이제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류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도 이제 2005년에 상경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NPO 지원센터, 이제 동남권 NPO 지원센터 강동동 PM 매니저. 근데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좀 단어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태보전 시민 모임 등등등 해서 단어들이 좀 많이 생소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사를 지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농사를 졌고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아버님께서는 연장을 하고 계셨어요. 연장.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또 연장까지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라서 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농민운동도 이제 사회운동이 하나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척점에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만나면 누구 막둥이지 이렇게 이제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늘 이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더 내가 넓은 곳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쭉 하면서 이제 젊은 시기를 보냈었죠. 그러다가 몇 가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조금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특별히 어떤 분야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한두 가지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게 현실화된 건 또 때마침 그런 생각을 할 때 환경단체에서 이제 채용 공고가 났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시골에서 직접 이력서를 써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뒤에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여수 공항이 있어요. 근데 여수 공항이 확장이 되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마을 자체가 다 수용이 되는 바람에 이주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살면서 참 어떤 상처라 그럴까? 상당히 크게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들을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 여수, 그쵸? 예. 유천. 또 여수인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태보전 시민모임으로
위해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환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이제 활동 모임을 위해서 강동구에 정착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강동구가 갖고 있는 생태적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 환경, 이것에 대한 소개를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생태보전 시민 모임은 기본적으로 도심에서도 자연의 생태가 충분히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 교육이나 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생태계가 우수하게 작동될 가능성이나 또 현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태 보전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한강변에 있는 고덕수변 생태보건제라는 곳인데, 그곳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생태보건제로 조성을 했지만 막상 이제 그 장소를 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민간 위탁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되고요. 그걸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생태보전 시민 모임이 민간 위탁에 참여하면서 이제 위탁 운영을 맡게 됐고, 마침 이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관리나 또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활동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단체에 들어와서 그 장소에서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잘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해서, 저는 이제 생태적 관리 분야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러니까 행정이나 관에서 생태계를 복원한 장소를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그 장소가 정말 그 생태 복원적 측면,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복원될 수 있는 관점으로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많지도 않고, 또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여러 가지 관점이나 구체적인 식물 관리에서부터 동물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책도 좀 많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떤 관점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자라고 늘 논과 또 들과 저수지 숲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과 늘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라고 하는 건 굳이 사람이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고, 단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주면 된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면서, 이제 마침 또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이제 도심 지역이나 또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시민들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됐고, 또 가서 또 사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게 뭔지, 특히 도심 지역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리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생태 보전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이제 강동구는 네. 좀 어떠한 마을 네. 지형, 운동 지형, 생태계 현황이 좀 생태계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을도. 예, 예. 어떠신지도 더해서 좀. 네. 이제 강동구는 서울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에서 보면 대단히 좁은 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로 보면 한강의 가장 초입 부분이고요.
또 한강과 아주 밀접한 게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보면 한강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새들의 입장이나 호랑이의 입장에서 보면 강동구나 서울의 다른 지역도 횡령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 안에만 보더라도 길동생태공원도 있고, 또 둔촌동 습지, 고덕천, 또 일자산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다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더 그 한강변에 있는 고덕수면 생태보건지의 자연환경만을 보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생태 공간들도 다 연동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과 관점을 주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실제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 생태나 그 마을 생태나 다 비슷하겠네요. 마을 생태도 구에만 네. 묶여 사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예. 2013년쯤에 이제 이 마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매일 숲으로 출근을 하고 숲에서 퇴근하고 그러다가 2013년쯤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출근을 했다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퇴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의 장소가 좀 달라졌는데, 크게 지금도 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자연의 생태계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위 마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에는 이제 없는데 잠깐 좀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환경 생태 운동도 하셨던 거고, 마을 생태계죠. 사람들의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이. 근데 요즘 시대는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뭐 1인 가구, 뭐 혼자, SNS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실제적인 만남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만남 이런 것들이어서 혼자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이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소위 자연에서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 거고, 그 욕구들을 얼만큼 실현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얼만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립되어지는 게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보면 그 고립이 편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지금을 와서 보면 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적인 성장과 또 도시의 문제의 바닥에는 그런 고립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 있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지점들을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느리지만 소위 마을의 시간에 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그동안 쭉 마을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좀 옆으로 좀 샜었는데. 네. 우리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역 공동체 복원 사업을 비롯한 이 시민사회 운동에도 이 운동이 영향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좀 좋은 영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고덕수변 생태보건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그 지역에 있는 뭐 강동구청이나 또 다른 단체,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교류 활동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활동의 폭을 좀 넓혀가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난 뒤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자라는 개인적인 결심이 섰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사회로 좀, 이렇게 좀 지역사회로 이제 관심을 좀 돌리면서, 지역에 있는 또 그런 생각들을,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전에도 지역에서도 다양한 어떤,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풀뿌리 활동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있었죠. 아니, 이제 박원순 시장의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활동들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많이 제공을 했었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도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단히 이제 분화가 되고 다양화되고 더 폭이 넓어졌고, 저는 훨씬 더 이제 그렇게 새롭게 확대되어지는 힘들이 이전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풀뿌리 활동들을 더욱 견인해내고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내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두에 지금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울시의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고덕 이동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로컬랩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의 광역에서 서울시 광역에 MPO 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번역별로 MPO 지원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강동, 송파, 또 서초, 강남 4개구를 관장하고 있는 동남권 MPO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강동 지역의 매니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력의 과정으로 보면, 이제 환경단체에서 대단히 좁은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 그리고 강동 지역으로 생태계 보존 활동을 넓혔고, 또 그리고 이제 마을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강동구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을 해보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서 고덕이동이라고 하는 저층 주거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과정, 또 이제 겸해서 이제 강동구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동남권 MPO 지원센터 활동과 네. 전에 하셨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동과는 또 다른 거죠? 큰 틀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네.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제공해주고, 네. 또 그런 활동의 힘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때로는 그런 힘들을 모아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힘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권 MPO 지원센터가 가진 그 MPO라고 하는 대단히 폭넓은 소위 대상이 있는 거죠. 활동가 개인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서부터 이제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을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할 거냐, 또 조금 더 넓혀서 지역의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제 이런
조금 더 포괄적인 역할들을 동남아 멘토 지원 센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강동구에서도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알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이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5번에 대한 질문은 앞에서 좀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도 중간 지원 조직 센터였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2017년까지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2019년. 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9년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센터장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강동구 주민들의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파악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거나 혹은 꼭 피웠으면 좋겠는 과제, 요구 이거는 어떤 거였는지도 좀 궁금하고, 더불어 지원센터는 그거를 꼭 피우기 위해서 좀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주된 활동, 소개하고 싶으신 자랑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 자랑을 잘 못해서요. 제가 2011년도에 12년도 이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시정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자치구가 이제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치구를 이제 견인해냈는데, 자치구가 의회와 이렇게만 만들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 것을 요구를 했고, 이제 그 과정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도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동구에 조례를 만드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흐름은 이제 민간에서 소위 집담회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지역의 소위 이제 털뿌리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 소위 마을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이후에 이제 강동 마을 네트워크의 동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동과 강동구가 서로 이제 MOU를 맺어서 약간의 이제 초기 단계의 중간 지원 조직, 마을 상담실이라고 하는 아주 초창기의 중간 지원 조직이 조그맣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마을 상담실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쭉 이제 이후에 마을 지원실, 그 다음에 마을 지원센터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때로는 구청의 직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청 소속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 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이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강동구 마을지원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활동가들 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간 초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3인 이상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많이 생소했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소위 선수들이라 그래서 오래된 단체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공모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모임을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을 주기도 한 것 같고, 또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은, 근데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강동구가 세대별로도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나 보육
육아, 또 어린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시니어 분들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다양했었고 또 물론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주민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꼭 등록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활동의 좀 폭이 넓어지고 또 다 그분들이 또 교류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마을 상담실, 지원실, 또 마을 센터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건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지원센터, 2017년도부터는 이제 마을 지원센터를 일타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중심을 잡았던 건 이제 이런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약간 이제 소위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혹은 자기 힘으로 내서 뭔가 이렇게 공간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을 플랫폼이라 그래서 일종의 주민들의 그런 사랑방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이게 하나의 또 목표 지점이었고 또 하나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좀 기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을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도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강동구라고 하는 이 지역과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하나 찾아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들을 기록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활동들의 결과로 지금은 아주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제 기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행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공간들도 만들게 되고 민간에서도 주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주택의 공간과 기록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도 따로 뺐었는데 물론 이 초입부에서도 공간의 의미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갖는 의미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다른 뭐 지원센터 센터장님들도 몇 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공간에 대한 요구는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쉽지는 않다 이거였고 기록에 대한 거는 처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 활동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안착화시키는데 이 공간과 기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의미로 좀 남았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공간에 대한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간을 중요시하는 건 대단한 어떤 계기나 관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떠올리면 저는 그게 이제 특정 공간부터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좋은 경험과 순간들은 공간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특히나 이 서울처럼 이제 큰 도시 안에서 좀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공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지금 쭉 살고 있으면서 틈틈이 이제 소위 이제 스포츠를 좀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조금 하는데 이런 운동도
저의 작은 행복인데 그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관찰이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자유롭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인 거고 그런 구조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직접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더 좋을까. 최근에는 이제 무슨 자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특히나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말 자유롭고 통통 튀는 어떤 상상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의 가장 첫 번째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공간을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는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건 대단히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도 참 중요시 여기시죠. 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꼭 이 두 가지 특징은 있다. 하나는 땅만 보이면 뭔가를 심어서 경작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게 이제 몸속에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누가 쓰라고 해서 뭐 일기를 쓴 적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도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끄적거리던 것들이 더 나중에 보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기록을 남긴다는 게 개인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지만 그게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기록 또 특히나 이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거여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활동에 있어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게 고덕수변 생태보건지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뭘까를 출발점으로 잡은 게 모니터링이고요.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을 통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은 이제 이후에 다시 또 그 정확한 장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짧은 순간에 내 앞에 어떤 꽃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나비가 있으면 이 나비가 무슨 이름이 뭔지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적극적으로 사진 기록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쉬는 날에도 사진이라도 가서 찍어오고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자연을 들여다보는 방법 또 그 식물이나 그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족제비는 무지 빠르잖아요. 근데 얘가 겁도 많아서 지나가다가 도망가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잠깐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숲길을 가다가 얘가 나타나면 일부러 그 돌아볼 걸 알고 카메라를 탁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얘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탁 돌아보거든요. 그때 이제 셔터를 딱 누르면 얘가 얼굴이 정면으로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더 그 상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좀 더 풍성하게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들의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인데 활동에 매몰리다 보면 이제 지쳐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저도 많이 이렇게 좀 지친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좀 힘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강동 로컬랩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간단하게 이제 NPO 지원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긴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실 로컬랩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곳인지 아까 이제 지원센터와의 차이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랩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도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냥 동네 연구소 같은 마을 연구소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동네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에 오랫동안 관심 있게 그 동네를 지켜보고 살아왔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문제는 뭐야? 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안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문제를 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히 그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해서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걸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가 로컬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정책 사업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2017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그 강북구 삼양동에서 이렇게 여름에 한 달 살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이 시범 사업이 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타의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조금 더 당사자 중심으로 또 더 지역의 문제에 더 가깝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 또 그리고 마을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그 공공성의 수준을 좀 더 높여내는 작업 그런 것들이 로컬랩의 기본 뼈대가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걸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강동구 고덕이동에서는 작년에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1년 동안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민들이 제안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올해는 그 문제에 대한 작년에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주체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리 마을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만 바로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활성화한다거나 어떤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갖추는 거고요. 3년 차에 이제 제안했던 솔루션을 해결해 보는 과정인데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고덕이동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데려다봤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니 일종의 이제 마을 관리소라고
가고 하면 마을 관리소 이제 그런 유형의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 보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관리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좀 더 지역 마을로 돋보기처럼 더 깊이 들어간 거. 네. 기존에 해왔었던 지원센터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활동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지역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힘들을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런 힘들이 확산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돼야 그래야 성과를 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방금도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활동가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주민들이 소모임 형식으로 공모 사업이나 등등의 여타에서 소통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다가 이제는 동네로 깊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제 깊이를 더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과정인데 실제 이게 행정이나 정부 정책과는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어쨌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풀뿌리 운동을 쭉 거의 2005년에 올라오셨으니까 15년 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되든 바뀌는 건데 이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해야지 풀뿌리라는 게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굳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마을운동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뭐 디딤돌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가 뭘까 다 이제 시장 바뀌고 나서부터 이런 고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님의 고민, 생각은 어떠신가? 이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 때는 생각하지 말자. 하반기부터 생각하자. 하반기가 7월 1일이니까 며칠 남았는데.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런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자발적인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건 정책의 변화에 크게 저는 물론 일부 영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절대적이었다면 대단히 큰 뭐 이렇게 좀 파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나 단체 입장에서 보면 양의 크기의 문제인 거지 사업 양의 크기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그냥 영향이 저는 좀 적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이런 외부 정책의 환경의 변화가 더 많이 좀 자생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더 그런 활동들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시민사회는 더 활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역별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해왔던 뭐 협치 사업이나 또 지금 대단히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책 지원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이제
지속될 수 있을지를 서울시가 이제 판단하게 할 텐데 저는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흐름들이 당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활동들은 꾸준히 이제 어쨌든 그 인적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그런 거시적 낙관을 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